네, 여러분 오늘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름인지 또 가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봐도 오늘이 여름인지 봄인지 조금 옷차림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우리만큼은 이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을 위한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 먼저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으로 함께할 아나운서 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산업으로 국가적 대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될 서해안 해저 송전망은 전력 인프라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통찰과 재언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내외빈들을 소개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한 후 발제와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요. 참석하신 내외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회의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위원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해상그리드 산업협회 박영삼 상금 부회장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 채워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여는 개회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님 무대로 모셔서 개회사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업계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지구촌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몸살을 앓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탈탄소, 전기화, 이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을 값싸게 또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느냐, 또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수요지에 빨리 전달하는 유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망 구축이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호남권이나 제주권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정작 송전망에 접속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출력 제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상 송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주민들 수용성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또 엄청난 구축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한 게 지금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전력 수요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이죠. 또는 첨단 산업단지로 전력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저 케이블로 그렇게 송전하는 방식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AI나 반도체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도 수요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늘려야 되지만 이게 차질 없이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풍력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 구축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해저 케이블 송전망 구축은 이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재원 조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에도 안도걸 의원께서 어떻게 하면 재원 조달 그리고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냐 이런 데 착안해서 오늘 토론에 마련을 하셨고 저도 기후에너지 특위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원구성 때문에 이제 그냥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오늘 해상풍력 그리드 산업협회입니까? 예, 산업협회에서 당사자로서 빨리 좀 국회가 움직여서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공론회장을 또 요청하셨고 전력망 과장님이십니까? 예.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계셔서 오늘 발제와 토론 여러분들 얘기를 잘 받아 안고 법과 제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해저 케이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일이 많으셔서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시고 여러분들 토론 성과를 저희가 잘 받아 안고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여는 김정호 위원님의 개회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안도걸 위원님의 개회 말씀 또한 청해 듣겠습니다. 위원님 무대로 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도걸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참석해준 모든 분들 좀 환영하고요.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과 함께 이 세미나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 같이 해주신 우리 박영삼 우리 그리드 산업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발제 맡아주신 김진일 상무님 그리고 또 항우건 사장님 또 차장이신 단국대 조홍종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우리 기후에너지부에서 서상태 과장님 박진표 변호사님
또 현대건설, 또 조간희 팀장님, 이유수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AI 대전환과 그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력망은 더 이상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국가 경쟁을 좌우한 핵심 전력 인프라죠. 인프라이면서 우리 미래 성장의 혈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규모 전력망 확충입니다. 정부가 이제 11차 송전망 계획 있는데 거의 70조 넘는 투자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속도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 한전의 이제 투자에 이제 크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AI 에너지 전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기존 방식만으로는 힘이 좀 붙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이제 투자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행히 제도적 기반이 좀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의를 한 전력망 확충 상법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의 또 힘을 받아서 이제 상임위를 좀 통과했고 하반기 온구성이 되면은 아마 우선 법안으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송전 솔로 그리고 해저 전력망 등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도 재원 여건도 이제 좀 많이 개선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150조의 국민성장펀드, 이 중에서 50조가 인프라 분야에 지금 할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재원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법과 재원의 이제 큰 틀이 이제 마련된 것이죠. 남은 과제는 이제 무엇일까요? 예, 해저 고속 전력망, 우리 오늘 논의하는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망 구축 등 시급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제 사업 모델을 만들고 투자 구조, 또 수익 모델, 재원 패키지, 조달 패키지 이런 것들 이제 구체화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민간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익 구조와 유연 부담 체계를 설계하고 또 국민성장 펀드와 정책 금융, 민간 투자 재원을 다각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제 그러한 논의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의 전문가와 산업계, 금융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전력망 혁신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 가능한 민간 투자 모델을 도출해내는 아주 생산적인 논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과 함께 전력망 확충 3법의 조속한 통과, 또 후속 제도 정비,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승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망이라는 성장의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의미를 더해 주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들과 발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실까요? 혹시 무대 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 무대 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 네, 양 옆으로 도열해 주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한 분 더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기자님 혹시 중앙 맞을까요? 네, 왼쪽으로 한 걸음씩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이동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중앙에 카메라 보시고요. 먼저 정자세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팅 포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하고 제가 외치면 다 함께 화이팅 하시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네,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 화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아주 필수적인 근간을 이루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수고해 주실 이화이 한영 김진일 상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주해 주실 한국자산매입주식회사 황우곤 대외정책부문 사장님 함께하십니다. 역시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토론의 좌장으로 함께 해주실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패널 토론에 함께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성태 전력망 정책 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현대건설 인프라개발팀 조관희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유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진일 상무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일 상무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고 발표를 하게 된 이화이 한영의 김진일 상무입니다. 오늘 그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해저 송전망 구축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이 과연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가늠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디스클레이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가정사항들을 많이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서 향후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됨에 따라서 이 정확성은 향후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송전망 1단계 구축이 2030년까지 진행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 또 시공의 그러한 그 진척도가 달라지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의 어떠한 의미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토의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 자료에 첨부된 디스클레이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서해안 에너지 전체는 8기가입니다. 38년 말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1단계가 현재 구체적인 지금 진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송 능력은 바이폴라 방식의 2기가와트 그리고 투자 규모는 약 2조 8천억 원 그리고 30년 말까지 완공을 통해서 31년부터 COD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송전 선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해저 송전망의 구축에 따른 산업 효과, 그러니까 그걸 짓는 데 따른 비용 투자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경제적 효과의 연관, 그 효과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되어 판매되는 그 판매액을 또한 직접적 경제 효과로 보았습니다. 물론 송전망 구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전력이 실제로 지금 어떤 평균선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기본적인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그러한 자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석 대상에 모든 효과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수요로 하는 그러한 첨단 산업에서 이 송전망을 통해서 구축받은 전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그러한 효과도 일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산업, 그러니까 전력을 직접 공급받아서 진행하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1차적인 효과만을 간접적인 효과의 범주로 넣어서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또 효과를 받은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상대적으로 임의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분석 시 설정 사항을 보면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 연관표를 사용해서 산출했고, 실제 송전망과 그 다음에 반도체나 또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이후에 운영되는 효과는 사실 이것이 물리적인 수명이 다하는 기간까지 하는 것보다는 산업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단기적인 직접적 효과라는 점을 고려해서 5년으로 설정하여 반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의 주요 병목 요인이 전력 공급임을 고려해서 충분하고 추가적인 전력 공급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의 추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두 산업에 대해서 각각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어지는지를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2기가라는 송전 용량, 그리고 유효 utilization rate, 그러니까 실제로 송전되는 양이 그거의 약 70%라고 생각을 하면 이 1.4기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송전 전력이 실제 어느 산업에 어느 정도로 분배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말씀드렸던 어느 한 산업에 모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운영 효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력의 수요를 절실히 요하는 산업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전력이 기여하는 바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력뿐만 아니라 용수,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서 전력비가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국가별 전력 요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 비용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 산업에서 유발되는 그러한 효과에 기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사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향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그러한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기가라는 utilization rate, 그러니까 활용률을 반영해서 송전된 전력량이 어떤 한 반도체 공장에 운영이 된다라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설 효과, 직접 효과에 대해서 건설 효과는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조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레온티에프 행렬을 반영한 산업 연관표 분석에 따른 파급 효과를 반영을 했을 때 생산 유발은 약 5조 7천억, 그거에 따른 고용 창출은 약 8천억, 그리고 세수 중대는 그 중에서 전체적인 부가가치 중에서 약 14%를 가정하여 약 2,700억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이 되는 31년부터 5년간 송전 매출을 발생한다라고 보고 그 송전 매출에 따른 5년간의 매출 합계 그 부분을 현가에서 합하면 약 9조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도 약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 효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가정이 들어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그 지역에서 과연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도권 내에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사실은 약간 억제 내지는 규제 내지는 약간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표현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하자면 지역 단의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의 SK텔레콤과 오픈 AI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AI 데이터 센터가 큰 예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은 분산형 발전 또는 지역에서의 발전원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효과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첨단 산업으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를 우선 설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따라서 건설 효과는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약 62조,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 89조 정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운영에 따른 그러한 그 매출, 다시 말해서 판매 생산 효과는 생산 유발의 약 데이터 센터가 8조 그리고 반도체가 약 70조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산업이 그 송전된 전력을 다 활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연간 발생하는 매출 또는 생산액에 전력이 기여하는 비중 30%를 반영해서 나온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 건설 단계에서의 생산 유발 89조 그리고 생산 유발 5년 동안의 그러한 매출 70조를 반영해서 최대 159조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최근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산업의 호황의 그러한 부분은 반영을 하진 못했습니다. 25년도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 웨이퍼당 가격이 약 1,600만 원이란 가정하에서 이 전력을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적용해서 산출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는 호황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고 낮아짐으로써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있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세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적 효과로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의 생산 유발이 약 14조 6천억, 그리고 건설 중 그리고 운영 중 세수이익이 약 3,400억, 그리고 건설 중에 고용 인원이 약 2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운영 중 고용 인원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 1조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전 혼잡 해소, 그리고 호남 지역, 특히 호남 지역에서 서남 해안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의 수용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통 안정, 그리고 보건력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 효율과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효과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향후에 기업들에게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RE100에 가입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실제로 각 단계, 그 공급망 단계 또는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의 그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무탄소 전원 에너지 사용을 기본적으로 의무하도록 또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호남권에서 보면 실제 송전 접속 제한으로 허가 용량 과반 이상이 지금 현재 대기 상태고, 그리고 출력 제어 또한 24년에 비해서 25년에는 상대적으로 약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발전할 수 있는 양은 많은데 이것들을 개통해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 허가는 21기가인데 현재까지 상업운전에 돌입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SK ENS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플랜트 내지는 ENS인데요.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남 해상풍력단지가 25년부터 운전을 개시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보다도 다른 많은 그러한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향후의 변수들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영향평가나 또는 이러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현재 사실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해안 해저 송전망이 구축이 된다면 호남권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완화하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사업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건설과 운영에 따라서 약 70조 가까이,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약 160조 가까운 수준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요. 그러한 수요 급증,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또 전력이 많이 수요되는 그러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산업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의 건설 단계, 그리고 운영 5년 정도의 운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포함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69조 또는 159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산업이 많은 산업들이 몰려 있고 특히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24년 기준으로 60% 중반대이고 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24년 기준으로 전력 자급률이 137% 잉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간의 전력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24년 기준의 현 소비량 대비해서 약 6% 정도를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새만금에서 서화성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경제 효과는 말씀드렸듯이 건설 단계에서의 KPEX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연간 발생하는 매출을 5년 단위로 5년 기간 동안에 현가한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요거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이걸 크게 수요로 삼는 그러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중대를 건설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접적 경제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운영 단계 또한 1기가당 연매출을 반영을 해서 그거에 따른 5년간의 현가한 값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실제 용량은 2기가입니다.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바이폴라 방식이죠. 그런데 실제 2기가의 용량을 모두 상시적으로 그만큼의 전력이 흘러다니느냐는 또 별개의 얘기일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시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실제 유틸 레이트는 사실은 약 60%에서 70% 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HVDC가 가장 발달된 그러한 지역인 북유럽의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사례에 보면은 65%에서 70%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고효율인 부분은 80% 이상인 그러한 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5% 정도는 평균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서남해안권의 잉여 전력 그러니까 그 송출하고자 하는 기저 수요가 항상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70%를 기본적인 2기가에서의 유틸 레이스로 고려해서 70%를 반영한 각 산업에서의 생산 고용, 그다음에 세수 효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은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운영 효과의 산정기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5년이냐, 왜 10년이 아니고 5년이냐, 또는 왜 물리적인 수명이 가는 보통 인프라의 경우에는 20, 30년 정도를 보는데 왜 5년만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산업 연간표의 개정 주기가 5년입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산업 내의 구조가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변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한다는 점을 하나 고려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투자를 평가할 때 인프라의 산업 효과 창출 기여 기간을 너무 장기로 잡는 것을 사실은 별로 권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국제적인 그러한 경영을 고려해서 5년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별 운용 비용 중에서의 전력비 비중이 20, 30% 내지는 5에서 30%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이런 경쟁국에 대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전력비 비중은 30%를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있어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직접적 효과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과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 수요 산업의 효과 또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의미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와 그다음에 EY 한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가능한 내용들을 반영한 진행형의 효과 분석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Q&A는 나중에 진행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다음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김진일 상무님께서 좋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전망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황우곤 대외정책부문 사장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나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버릇이 좀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매입의 황우곤이라 합니다. 예, 저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금융기관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비롯한 대체투자 부문에서 종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성장펀드 설립에 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확충 방안, 그 부분에도 좀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송전망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특히 그 민간 자본과 공공 부문의 융합을 통해서 송전망 조기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발표 순서는 먼저 그 현상을 진단하고요. 좀 직전에 발표하신 발표자께서 공간적인 미스매치와 전력망 위기에 대해서 좀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기존 그 모델의 한계, 한전이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송전망에 대해서 물리적, 재무적인 어떤 그런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텐데, BT 모델, 건설 후 이전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할까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민간 투자 사업, 여러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민간의 어떤 그 유휴자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BT 모델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진화, 자본의 흐름과 재무적 선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력망 동맥 경화 현상입니다. 치명적인 공간의 미스매치가 있죠. 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많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첨단 전력 수요가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공급은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산재되어 있고,
따라 그렇지만은 송전망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된 전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LNG 발전소가 지금 이미 준공이 돼 있는데 송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구축이 조기에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40년대에 서남 해안 U자형 전력망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또 목표로 또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이 조기에 구축되지 않고서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 독점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은 송전 사업자로 지정된 자만이 송전선을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차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데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과도한 부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한전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6조 정도로 지금 실현되고 있고, 사채 발행 한도가 제한돼서 몇 년 전인가요? 국회에서 급하게 사채 발행 한도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법 개정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한 필요 재원이 필요한데 2038년도까지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72.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한전이 단독으로 이러한 소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전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개통 연계와 관련된 인력이 최근에 필요한 물량은 1.7배로 증가했지만은 한전의 인력 확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로드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 로드가 너무 과중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인허가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지 갈등이라든지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차 전력 설비 계획의 주요 사업 28건 중에서 40%가 이미 기한을 넘겨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금까지 한전 중심의 독점적인 어떤 송전망 확충에 의존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사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건설 후 이전 방식, BT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방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BTO 방식이라든지 BTL 방식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BT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재원을 송전망 건설을 한 후에, 민간 재원으로 송전망 건설을 한 후에 소유권을 한전에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운영을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송전망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차원에서 통합 운영이라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민간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효율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민간의 어떤 풍부한 민간 시장의 자금을 활용을 해서 건설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상당히 또 의미 있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안도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전문위원회를 통과했고 하반기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BT 방식입니다. 건설 후에 한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한전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BT 방식인가? 기존의 어떤 그 민간 투자 방식 BTO라든지 BTL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화 논란입니다. 첫 번째는 민영화 논란인데 한전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BTL 방식, 특히 일각에서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비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영화 부분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운영 주체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줍니다. 한전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주무관청인 정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다시 또 시설 임대에 대한 시설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소유권을 넘겨주고 운영권을 받습니다. 그 운영권 속에 시설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정부가 임차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BTL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전이 개입할 여지는 상당 부분 없는 거죠. 소유권도 정부가 가지고 그리고 물론 정부가 가지면서 위탁 운영을 한전한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민간이 유지 보수에 참여를 합니다. 시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유지 보수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BT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한전으로 넘기고요. 송전사업자인 기존의 송전사업자한테 넘기고 운영도 한전이 직접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구조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도 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민간은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자금을 조달해서 송전망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한전으로 넘기게 되죠. 소유권을 한전을 넘기고 한전은 송전망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와 그에 따르는 자본 비용을 연불 조건으로
뭐 지금 예상은 한 뭐 15년 내지 20년 이렇게 연불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전기료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 개통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운영 기간 중에 커버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은 좀 길게 하면서 그렇게 자본을 회수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그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연불 금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T 모델의 권한 이동과 자금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전 입장 1단계로 투명한 입찰로 민간의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지정이 될 경우에 민간에서는 자금 조달을 하고 입지 확보를 하고 주민협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민원도 정면 지원하면서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은 아무래도 건설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민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유의 그 역량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책임 준공을 달성해서 소유권을 한전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운영을 하면서 일정 장기간 동안에 연불 조건으로 한전에서 이 사용료를 일종의 뭐 그 공사비와 자본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한전의 독점 운영권을 행사를 하고 한전의 독점 운영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모든 발전사의 차별 없는 망개방을 통해 가지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그 부분이 바로 공공성이 한전의 공공성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한전의 어떤 그 BT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거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전의 어떤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민간이 선 투자하고 한전이 후 매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공단이 조성됐는데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전이 예산으로 전력망을 확충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전이 예산이 부족하고 한전에 기대했다가는 도저히 공장 준공에 기일을 맞출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한전이 꺼내던 카드가 그러면 공장 입주 하는 그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선 공사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면은 소유권을 이전 넘겨받아 가지고 일정 기간 뭐 단기간이 되겠죠. 준공과 즉시 지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2, 3년 내에 그 공사비하고 적정 이윤을 해서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선시공 후 매입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제도는 굉장히 계약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투명하게 진행되기보다는 공장주하고의 어떤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정교한 어떤 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됐었고요. 참여 주체는 특정 공장 위주의 하고 계약하는 그런 형태고 수익 정산도 시중의 대출 금리에 연동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투자비에서 준공 후 일시 거액 지급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전의 자금 부담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표준화가 미흡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을 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BT 방식이 도입될 경우에는 입찰 경쟁을 통해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죠. 단순히 건설회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확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익률과 공사비를 사전 확정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 투자법에
사업에 의한 사업들처럼 물론 이 사업이 BT 방식이 민간투자법으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개별법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정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10년에서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조달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무적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유휴 자금을 대규모 유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금융 시장의 유휴 자금을 첫 번째로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의 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송전선 개통이 지나는 송전선 주변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민 참여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통연금이라는 용어를 한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개통과 관련된 지역 주민이 민원만 낼 것이 아니라 개통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주민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민원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전망을 만드는데 그 채권 회수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전 확정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그 채권 확보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 거죠. 채권 유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의 자금을 국가 필수 인프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서 조기에 이 부분을 실현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T 방식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그 한전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부채 분산을 통해 가지고 재무적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실행 속도입니다. 한전에 기대해서 10년 이상 걸리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져서 많은 민자 사업들이 건설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바로 조기에 준공을 통해 가지고 국민 편익을 정진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송전방 사업에도 이러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은 조기 건설 일정 기간 동안에 책임 준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기에 준공기일을 납기일을 맞춥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제어 부분을 100% 한전에 기속되기 때문에 개통의 중립성과 공공 부분 그리고 국가 전력망 안정성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롭게 되고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속한 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 투자 방식인 BTO 방식이라든지 BTL 방식을 제외하고 BT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반도체라든지 AI 산단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수요처에 대한 적기의 전력 공급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의 아리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말씀드린다면은 전력망 단순한 이 BT 방식의 도입은 전력망 확충이 아닌 자본의 지능적 배분을 통해 가지고 국가 100년 인프라 완성을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국가 생존 전략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표준 협약서 제정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이런 표준 협약서가 마련돼야 되고요. 기존에 지난 30년 동안에 민간 투자법 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민간 투자 협약이 있습니다. 표준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투자법 하에서 진행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표준 협약서의 어떤 틀을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지원을 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지역을 흔쾌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도 있는데, 그런 그 민간투자법의 표준협약서를 이렇게 준용을 해서 이 표준협약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확정 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민간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충법 그리고 전기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따라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전력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산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력망 확충 사업입니다. 이 전력망 확충을 조기에 달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정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토론에서는 오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력망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인프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와 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해저 송전망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그 뼈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더욱 뜻깊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발제를 들으시면서 또 토론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잠시 후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장내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준비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성함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준비된 좌석에 착석 완료해 주시면 이후에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조홍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당대 경제학과 조홍종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서해안 송전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IEA가 2026 에너지 아웃룩을 내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금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거 더불어서 송전망 투자는 약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발전 설비에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 발전 설비를 짓고 나면 송전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업자들도 디벨로핑해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 텐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발전 설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전망을 어떻게 하겠다. 송전망을 어떻게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그 발전량을 손실 없이 수요지에 전달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은 전력시장의 회복력, 전력시장의 강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강건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송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커테일입니다. 셀프 카니발리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자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왜?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 희소한 송전망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출력 제어가 매년 2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남해안 중심 또는 서해안 해상풍력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 거냐. 저는 그게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에너지 계획은 송전망이 핵심입니다. 근데 내륙으로 넘어온 라인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민의 수용성, 도 단위로 지금 반대 단체가 붙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4명의 토론자가 계시기 때문에 토론자들에게 약 5분의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코멘트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같은 걸 말씀해 주시되 제가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유수 교수님 먼저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조관희 현대건설 팀장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박진표 변호사님, 그리고 네 번째 정부에서 나오신 서성태 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한 번의 세미나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건설적이고 정말로 실행이 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유수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이유수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할 주제가 서해안 송전망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전에 물론 이제 한전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의 적자, 그 다음에 부채가 누적되면서 사실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적기에 반영을 못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한전이 투자 여력이 있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한전이 송전망을 건설하는 게 가장 쌉니다. 비용적으로. 대외 신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자 조달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여지책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논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부담은 더 증가를 할 것이고요. 오늘 첫 번째 발표에서 사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셨는데 일단 체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수치를 현가화하고 보수적 기준을 적용한 어떤 경제적 그런 효과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연관분석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연관분석표는 일단 투입 대비 산출물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를 투입하면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오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다양한 리스크, 공기 지연이라든지 한전 재무구조 악화, 그다음에 조달 자금, 그리고 개통 연계하고 기술적 신뢰성, 재생에너지 공급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산업연구원 분석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참고 자료는 쓸 수 있어도 상당히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분석을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사실 이제 BT 방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BT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송전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5페이지 보시면 아니죠. 지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금 BT 방식하고 BTL 방식을 비교를 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결국 이제 한전이 결국 만약에 송전망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공기가 지연되면서 이자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한전한테 넘기는 게 저도 뭐 가장 뭐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 이제 민간이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뭐 금융 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 뭐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마 한전보다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그 비용들은 지금 BT하고 이제 BTL의 차이가 뭐냐면 계약 주체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BT는 한전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TL은 아까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뭐 재정에서 보증을 해주든 그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T는 결국 한전의 부담입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국민 재정으로 뭐 일단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뭐 얘기는 하셨지만 그러면은 진작에 전기요금 인상해가지고 한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재정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전에 지금 부채 누적, 그다음에 뭐 적자로 계속 남겨오면서 이거를 결국 다시 BT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투자비를 공사비하고 이윤으로 장기 뭐 연불 분할 지급을 해서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기요금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로 만약에 정부가 계속 요금을 지고 아니면 정치권에서 요금을 가지고 그냥 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오히려 한전에 엄청나게 큰 부채하고 비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용 부담을 감당을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저는 뭐랄까 이제 한전의 그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금으로 일단은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금도 지금 상당히 좀 지출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이 워낙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조금 이게 급선무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전환해서 이제 그쪽에서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송전 망 이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도권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송전 망 이용료에 대한 부과를 좀 하든지 이제 이런 방식들이 전체 한전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도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당장 전력망의 지금 부족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이게 전력망의 부족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개통 신뢰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N-2라고 해서 2회선이 고장나도 전력망이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가 동시에 두 개가 고장이 나도 끄떡없는 이제 그런 망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 망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혀 충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취하고 비용 부담만 있으면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뭐 정자도 허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금을 안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유지 보수를 하고 엄격하게 정전이 안 나도록 하려면 그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N-2를 전국적으로 다 유지를 하면서 엄격하게 그리고 이제 송전망의 용량이 남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뭐 비워놓고 그 굉장히 이제 용량 부족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그 송전망 허용 용량을 모니터하는 DLR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송전 그 양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그 소프트 제어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기존 망을 효율적으로 확대를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뭐 민간이 들어와서 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하되 어느 정도 그 망에서의 그 운영을 좀 효율화 시켜가지고 이게 이원화되는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어떤 재원 조달을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를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제대로 잘 배분을 할 거냐. 여기에 아마 이 건설의 그 향방이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인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N-2까지 거론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진행했던 유럽 사회를 보면 송전망 비용이 한 30% 됩니다, 이미. 그리고 보조 서비스 비용이 거의 30% 되고요. 연료비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CBP, 코스트 베이스드 풀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거래, PBP 시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 제도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죠. 그리고 요금은 이걸 반영할 자세가 되냐?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규제도 없고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시장 제도도 없는 게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조관희 팀장님께 마이크 넘길 텐데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내로 해주십시오. 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을 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전력망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는 뭐 모두가 인지한 상태 같고요. 지금 현재 한전이 갖고 있는 재무적 여건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과중 상태로 봤을 때는 민간이 좀 참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이 근본의 그 전력망 3법이 개정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민간 업체 입장에서도 또 다른 참여 기회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간에 이제 송전망 시장은 아무래도 한전 독점 체제로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전 주도 하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본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이제 전력망 산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곧 그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방식으로 보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이제 그 지금 앞서서 이제 발전해서 논의해 주신 BT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안도걸 의원님께서 민간투자법 안에 BT 방식을 넣은 걸로 민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도걸 의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그간에 한 30년 동안에 잘 운영돼 왔던 어느 정도 규제 거버넌스가 충분히 확보된 민간투자법 안에서 이 제도가 충분히 운영되기를 아마 기대하시고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도 그동안에 뭐 도로철도와 같이 국가 기관망 등을 충분히 민간 자본과 그 창의 그다음에 또 규제를 그 규제 안에서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시행령이나 몇 가지 이제 세부 요령이 안 나왔다 보니까 민간업체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B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설하고 트랜스퍼를 해서 민간이 조달한 재원을 한전이 대신 부채를 갚아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에 재정 부담을 완화해서 재정 안정성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큰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전의 부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갚아 나가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신 것 중에 한전의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 BT 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전이 누적된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요금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공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BT 방식을 도입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채무를 이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구조를 좀 재조정을 해서 충분히 재무 상태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T 이제 민간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존과 같이 그냥 EPC 분야에만 국한이 될지 앞서서 계획 단계나 어느 정도 유지 보수에도 일부 참여가 될지에 따라서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도 달라질 것 같고요.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민간이 어느 정도의 역할이냐에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지역의 참여도를 높이게 한다든지 등은 여러 가지 민간이 그간의 공기업들이 해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예측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전이 주도했던 송전망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이 참여했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계속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예측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본과 같은 장기 계획에 민간의 어느 정도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지가 좀 반영이 된다면 민간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력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저희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이 투자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게 발현되려면 적게 빨리 준공하는 게 가장 신속성, 그러니까 가장 빨리 건설한 송전망이 가장 값싼 송전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영영 느리고 있는 게 결국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 둘 다 나쁜 불편익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전기본이라는 계획 자체가 발전 믹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송전망 건설 계획이 동시 고려돼야 되는 코옵티마이제이션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박진표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좌장님께서 아까 실행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약간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될 건가, 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유수 교수님께서 이제 한전이 하는 게 제일 싸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채를 좀 싸게 조달하고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건 뭐 절약을 할 수 있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동해안 송전제약의 이제 심각성, 장기간화를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공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약간 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빨리 하는 게 싸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짧게 할 거냐, 가장 갈등 없이 해서 해결할 거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전력 공급 경로가 이제 중앙급전에서 방식에서 조금 약간 분산화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전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의 참여는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거냐 이거를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송전망 사업을 이제 저희가 뭐 입찰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이제 사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역량, 그다음 기존 어떤 개통과의 어떤 연계 문제, 그리고 또 그 사업자의 이제 사업 수행 능력, 뭐 재무 능력,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싸게 안정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기술적 역량 문제인데요. 일단 그 지금 여러 가지 사업자가 사실은 설계하는 것도 이제 어떤 사업자 설명하냐면 기술을 딱 주고 이것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또 경로, 주민 수용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로를 할 거냐, 어떤 선로를 거칠 거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도 이제 고민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와서 최선의 어떤 기술적 역량이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여러 경로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이 남부 쪽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를 최대한 잘 모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대신에 또 수용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뭐 특정 경로, 특정 기술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포섭해서 이제 물론 입찰 평가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민 수용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자 관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아까 뭐 발표자께서 BTL 그 민투 사업 그 표준 계약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시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불가항력 부분이 사실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안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해상풍력도 어민들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또 이제 군대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불가항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리스크를 분배할 거냐. 리스크를 다 전달시키면 굳이 민간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인데요. 이제 그 가격 문제 때 아까 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이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 비싼 거라도 다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싸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 이제 민간이 어떤 단가 원가 위주의 좀 비싼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아까 동해안 송전 이야기했지만 거기 동해안에 있는 이제 그 10여 년 전에 민간 석탄 발전 사업자들 이렇게 하면서 민간이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건설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상 체계가 굉장히 불명확하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제 소송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뭐 표준계약서가 됐든 어떻게든 굉장히 정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냥 정부가 잘해줄 거다 이런 기대하에서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게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갈등을 해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준표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계획한 전력망 또는 전력 설비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연되거나 늦어지거나 해서 손해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표준계약서와 법으로 보장이 될 것이냐. 전력망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한전이 소송에 이겼습니다. 하남변전소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안 지어지고 있거든요.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다 해결되거나 표준계약서라고 하면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아주 오랜 기간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정부의 입장과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과 토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뭐 말씀을 길게 해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역시 좌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서 이제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게 무슨 한전의 송전망 전력망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 한전이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수용성 자체가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첫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우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전기화가 더 확대되면서 이제 수요는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가 또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 각각 이제 전기가 늘어나는 요인들도 있고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들도 있는데 이게 지역적인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지산지소의 그 전력 수급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이제 제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규모 전기 전력 수요들을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분산하고, 또 그 전력 자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단위의 그 지산지소 모델로 가겠다고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방편이 이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저 통해서 가는 해저 송전망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미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그 HVDC 산업 육성 전략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그 해저 송전망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민 수용성이 다소 이제 높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발제 1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보이긴 합니다. 이게 특정 송전망이 그 특정 산업에 공급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특정 산업에서 전량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산업의 효과인데, 사실 송전망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나 뭐 용수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기여해야 되고, 더 크게는 이제 그 생산 그 설비와 그 전문 인력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인프라는 이제 거기를 뒷받침하는 이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대하게 이게 송전망 자체가 어떤 산업을 그 일으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제 전력망 건설의 민간 참여 허용 법안이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이제 저희 법사위에 이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반기에 그 국회가 다시 그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 허용했던 이유는 저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그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적기 건설을 통한 이제 사업비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전력망이 이제 계속 그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그 한전의 인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 아무래도 정부 그 인력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좀 쉽게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감당하는 이제 사업들이 늘어나고, 이런 업무 과중 때문에 이제 민간의 도움을 받되 그 기한을 한시적으로 29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그 의견들이 계셨지만, 저희가 이제 총섭비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전의 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이제 그 노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서가 달려 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 3년 안에 어떤 그 민간 건설이 그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전력망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겠다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주민의 수용성 문제인데, 수용성 문제를 이제 또 그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전도 같이 이제
도울 부분은 도우고 또 민간이 역할할 부분은 역할을 해서 같이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일종의 뭐랄까요, 고민이 엿보입니다. 송전망을 하기는 해야 되고 주민의 수용성은 낮고, 그러기 위해서 해저 송전망을 저희가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내륙으로 올라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저로 가자. 근데 그 문제도 또 쉽진 않아요. 가보면 또 어민들이 있고 각종 산업과 관련된 뭐 국토부 국방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한전한테 이걸 맡겨두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공기업은요,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가서 주민의 설득을 받아올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 투자를 확보해서 해결하자라는 게 이 자리의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산지소를 해도요, 송전망은 꼭 필요합니다. 왜? 전기는 항상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로 남아도 정전이고 부족해도 정전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연결해야만 결국 남고 부족함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송전망이 해결 안 되면 재생에너지 증가가 됐던 어떤 발전 설비의 증가든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ESS 가지고 해결하는 건 기후 조건에 대해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송전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뭐 민, 관, 뭐 시민단체 전반적인 협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돈 문제 중요한데 협력 사업이 안 되면 돈이 넘어서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할, 설득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일단은 발제자 두 분께 간단하게 한 3분 정도씩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토론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신 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조금 현실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과도한 숫자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실이 가지는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이 되고 조기에 실행이 되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좀 더 저희가 오늘 제시한 숫자는 사실은 가늠하기 위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효과 수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산업 효과에 있어서 전력이 유일한 그 기여 요소는 아니라는 점 맞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 허가, 시행 사업자의 사업 허가를 받는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를 실제 건설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에도 주민 수용성이란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이나 블레이드 타워 같은, 그리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것들에 대한 특히 주기기의 공급망에 있어서의 지연 또는 늦게 공급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려면 건설을 하려면 사실 이에 필요한 해상풍력 지원 단지 항만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목포 신항만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해상풍력 지원 단지 항만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결합이 되고, 그리고 민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인프라와 또 국가의 어떤 기반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 또는 리스크 요인 부분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가늠자로 제시해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곤 대표님. 예,
아까 이유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전의 부담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력망 확충특별법에 의해서 2005년도 2월 달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BT 방식을 적용하면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그 초과 예산도 요즘 그 세수도 많이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을 송전망 확충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면은 분명히 한전이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기 구축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인 효익은 그 금리 조금 차이 부분을 훨씬 더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확충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 30년 동안에 국가 인프라 사업, 도로, 철도 이런 사업들을 민간 자본이 많이 활동을 해서 조기에 구축해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전력망 확충 사업도 충분히 그 코스트를 능가할 수 있는 그 효익을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공공기관보다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전망이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그 효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투명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민 수용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조관희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그 민간 참여형 송전망 사업의 어떤 그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경험을 쌓는다면은 글로벌 전력 산업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송전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해외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우에서 질문을 딱 하나만 받고 답변 딱 1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지를 딱 간단하게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력망에 대해서 펀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토론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하고 우리 HBDC 지금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서해안 해저 케이블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해안에 굳이 해저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망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철도망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해저 케이블보다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은 아까 얘기한 거 국방부에 대한 거 또 거기에서 어민들 보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육지가 있는데 굳이 해저 케이블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솔직히 저는 지금 해저 케이블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조금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네. 딱 그 질문 하나만 기후부 받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그것부터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송전 이용률이 12%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송전망이 안 돼가지고 좀 난리가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정도 안 되고요. 재생에너지를 갖다
30기가와트 정도 깐다고 해도 그거 한 30%, 30기가 정도빨이 송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여러 질문 가지가 있거든요.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부분을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중들도 계시니까 그만해 네, 주시기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팀장님에게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이제 해적 케이블을 왜 고수하려고 하느냐는 사실 저희가 고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기존 SOC의 전력망을 넣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뭐 저희 현대건설 비롯한 민간 업체가 해적 케이블을 고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뭐 고속도로망이나 철도망을 활용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냐, 그 해저가 더 저렴한 거로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을 그렇게 이제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산지소형으로 최대한 저희가 그 송전망 수요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송전망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떤 특정 산업이나 뭐 특정 데이터 센터에만 공급되는 전기는 연결만 돼 있으면 어디든 다 갑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수요 공급을 그래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인 편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건설할 수 있을지가 가장 저렴한 송전망이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여기에 오셔서 들어주시고 의견 내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조홍종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을 끝으로 오늘 준비된 세미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으로 함께한 아나운서 염진아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